Hello，各位同学们，大家好，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HSK 공부를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특수 구문 관련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시험 가기 전에 꼭 봤으면 하는 바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자문과 같은 경우 그리고 빼이자문과 같은 경우 조금 더 들어가서 뭐 겸어문 그리고 또 우리 연동문 이런 문장들은 그냥 일반 형태의 문장 구조를 조금 더 벗어난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특수 구문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너무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어떤 파트의 문제를 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우리 가볍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께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생긴 여러분들이 먼저 볼 수 있는 프린트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미리 다운받아서 한번 쭉 읽어보거나 풀어보셨으면 더 좋겠고요. 뭐 늦게 들어오셔서 이걸 못 받은 분들은 이 영상 밑에 링크도 있고 그리고 단톡방 공지글에 추가 링크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즈주입니다. 받자문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문장 구조는 어떤 방식으로 받자문을 이어가냐? 이런 방식으로 이어갑니다. A, 바, B. 동사 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기타 성분을 붙입니다. 선생님, 이 앞에 있는 이 게이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어떤 사람한테 주다 그 단어가 아닙니까? 아니, 지금 말하는 이 게이는요, 조사 용법으로서의 게이입니다. 즉, 크게 의미가 문장에서 이렇게 동사 앞에 쓰였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게이라고 바로 동사를 쓰는 겁니다. 이럴 때 이게 그냥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여기 게이라는 글자가 굳이 무슨 뜻인지를 신경 써줄 필요가 없어요. 어, 그냥 이게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이거예요. A는 B를 어떻게 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사이사이들의 낱개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붙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음, 그리고 밑에 보시면 둘, 그리고 셋, 넷, 다섯은 우리가 받자문에서의 반드시 지켜줘야 될 추가 옵션이라든지 그리고 금기 사항들 같은 걸 적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바로 문제를 보면서 이 문장을 어떻게 기존 일반 형태에서 받자문으로 바꿀 수 있는지, 바꿨을 때는 어떤 뜻이 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받자문의 그 이해도를 조금 더 높여볼게요. 자, 첫 번째, 树木, 나무가 땅, 住了, 风沙. 이게 원래는 주술목이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날아오는 风沙를 막아 주었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 받자문으로 바꾼다면 우리 이걸 기억하라 그랬죠. A, 바, 그리고 B, 수로 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무엇을? A가 B를 이기 때문에 树木 把飘来的风沙 뒤에 있는 이 덩어리를 그냥 B로 바꿨습니다. 이걸 이렇게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A가 B를 동사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바라는 단어가 막상 문장에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요. 뒤에 있는 이 B라는 덩어리에다가 을 또는 르를 붙여주는 역할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내가 이 문장을 만약 시험에서 이대로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하기가 쉽지 않나요? 그래서 나무가 무엇을 날아오는 흙모래를 땅 막다인데 쪼가 있기 때문에 그 날아다니던 모래가 여기에 막혀가지고 멈춘 겁니다. 그래서 막아 버렸다라고 이렇게까지 더해주면 조금 더 매끄러운 한국어 해석이 되겠죠. 직역이 아닌 의역입니다. 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 두 번째 문장 와이공 외할아버지가 송 선물하다. 근데 선물에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선물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손녀에게. 재밌는 건 송이라는 단어는 목적어 하나만 붙이는 게 아니고 목적어 두 개를 붙일 수 있는 이중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손녀딸한테 선물했고 무엇을 선물했는지는 뒤에 있는 이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받자문일 때는 무엇을 선물했다를 앞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아까 선생님이 또 한번 얘기했던 거. A, 바, B 동사 했을 때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A가 B를 선물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적어 지금 뒤에 붙어 있는 게 하나는 손녀딸이고 하나는 지금 어떤 물건인데 손녀딸을 선물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큰일 날 소리 하는 거. 그치?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물건을 선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앞으로 여기에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 뒤에 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남겨두세요. 왜? 아까 동사 뒤에다가 뭐 기타 성분을 붙일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外公 외할아버지가 把衣服字画 이 물건을 송 끝난 게 아니고 선물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손녀에게. 이렇게 바뀌는 거겠죠. 예, 요게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好, 두 번째 문장. 자, 이제 세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我终于 나는 마침내 드디어
취出了. 취라는 것은 취하다라는 동사. 그러니까 나 술에 취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한다 그러잖아요. 취는 가지는 거, 사는 버리는 거. 그래서 취라는 것은 취하는 거, 추라는 것은 바깥으로 나오는 거. 취추 꺼냈습니다. 뭘 꺼냈죠? 수 책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전체는 뭡니까? 한 권인가 봐요. 그래서 그 한 권이라고 해서 나번 그리고 装在包里 가방에다가 넣었는데 很多年 몇 년씩이나 넣어두고 꺼내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 책을. 그래서 가방 속에다가 몇 년 넣어두었던 그 책을 꺼낸 겁니다. 그럼 수식어 다 쳐내고 뭡니까? 내가 책을 꺼낸 거잖아요. 그럼 내가 바 책을 그리고 꺼냈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 이제 다 먼저 이거 기본 성분을 해 놓은 다음에 조금씩 더해주면 되니까. 나는 我把那本 무슨 책입니까? 装在包里很多年的书 그 책을 책인데 이 수식어가 여기에 지금 앞에 있는데 여기 지금 the 앞에 지금 붙어 있잖아요. 이걸 다른 데다가 옮겨갈 이유는 없죠. 왜? 책인데 책의 수식어니까 그대로 따라가야지. 对吧? 그래서 나는 그 책을 取出来了. 꺼냈습니다. 여기에 라이가 굳이 붙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없으니까. 제가 오타로 잘못 썼나 봐요. 取出了 그냥 이렇게. 예, 取出了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중위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문제점이 되겠는데 받자문에서는요. 일반 부사는 어디에다가 바 앞에다가 씁니다. 요게 그냥 추가로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서 해주면 되는 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침내, 나는 드디어, 我终于바 어떤 책입니까? 이런 책을 꺼냈습니다. 取出了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어느 정도 쉬운 단어들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는데 만약 HSK 고급에서 5급이거나 또는 6급에서 어려운 문장이 이렇게 막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해석할 때 있죠.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명사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명사일까 명사만 찾지 말고 아예 뒤에 있는 이 수로 동사를 찾으세요. 수로 동사는 그렇게까지 어렵거나 또는 딱 보면 뭔가 티가 나거든요. 뭐 러를 붙였다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것까지 한 덩어리겠고 그 앞에 길게 붙어 있는 건 요 뒤에 있는 요 명사에 그냥 수식어가 길 것 같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누가 무엇을 어찌했습니다라는 맥락을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마마, 엄마가 不小心 부주의로. 자, 이제 동사가 나오네요. 슈아이라는 글자는 어떤 물건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렁이라는 건 일부러 던지는 거라면 슈아이라는 것은 부주의로 어떻게 떨어뜨린 거. 그러면 화이러라는 것은 고장났다라는 이 떨어뜨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죠. 엄마가 떨어뜨렸어요. 이 아이의 휴대폰을. 그러면 A, B 관계가 어떻게 되죠? A가 B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샤오팡의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나머지는 또 그 다음에 다시 하나씩 넣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받자문으로 바꾸면 마마, 엄마가 把小芳的手机 이 아이의 휴대폰을 슈아이 떨어뜨렸는데 기타 성분 화일러 고장났습니다. 그럼 하나 남아있는 뿌샤오신은 어디 갑니까? 기억하세요. 받자문과 빼자문에서 뿌샤오신이 나왔을 때 자, 이번에는 받자문뿐만이 아니에요. 받자문과 빼자문에서 뿌샤오신이 나왔을 때 이 뿌샤오신은 부주의한 사람에게 갑니다. 이 행동을 누가 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떨어뜨렸습니까? 샤오팡이 떨어뜨렸어요? 아니죠. 휴대폰이 떨어뜨렸어요? 아니죠. 엄마가 부주의를 했기 때문에 마마 뿌샤오신 바로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합니다. 엄마가 부주의로 샤오팡의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망가졌다 이겁니다. 好的,下一个 자, 奇妙的植物猪笼草 어떤 풀이 있나 봐요. 풀이에요. 요 앞에 있는 건 굉장히 이 풀이 신비롭다.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기묘하고 신비로운 풀이 있을까라는 그 수식어겠죠? 奇妙的植物 아주 기묘한 신비로운 이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 이름이 쭈롱차오입니다. 吃 먹다. 근데 띄어러라는 이 보어가 붙었기 때문에 먹어 치웠습니다. 먹어 버렸습니다. 뭘 먹어 버렸죠? 一条大蜈蚣입니다. 뭔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벌레 충자가 붙은 한자는요. 기억하십니다. 벌레일 수도 있고 곤충일 수도 있고 심지어 파충류, 양서류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우공은요. 진해입니다. 그 발이 많은 진해 있잖아요. 그래서 奇妙的植物 이 풀이 무엇을 이 벌레를 먹었습니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대로 쓰는 거.
군더더기가 없고 딱 무엇이 어떤 걸 어찌했습니다라는 그냥 받자무늬만 해당하는 그 문장 구조가 되겠네요. 好的,第6个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앞에 나와 있던 단어들은 구체적으로 이 단어가 중국어에서 이런 뜻이고 한국어에서 이런 뜻이고라는 게 딱딱딱딱 명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먹다 하면 여러분 먹다가 어떤 행동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그 그림이 또 그 개념이 딱 서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런 거 볼게요. 요거 병음 적어드립니다. 이 녀석을 떠오라고 읽어요. 네. 지금 이렇게 쓰이고 뒤에다가 이렇게 생긴 더를 넣었다라는 건 당연히 이 단어가 수로 동사로 쓰였을 거란 말이죠. 이걸 했는데 뒤에 있는 것은 이것의 정도보, 어느 정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해석을 하려면 문맥을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떠오라는 한 글자를 가지고 이게 아까처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게 먹다예요, 이게 앉다예요, 이게 보다예요라는 그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안 돼요. 떠오라는 것은 누군가가 다른 어떤 존재를 재밌게 웃겨주는 행동을 떠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행동들이 다 떠오가 될 수 있겠죠. 어린 아이가 있어요. 내가 어린 조카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조카한테 조카 앞에서 우르르 까꿍 우르르 까꿍 이것도 이 조카를 내가 지금 떠오하는 행동인 겁니다. 그럼 꼭 이렇게 우르르 까꿍 할 때 이런 것만 떠옵니까? 아니에요. 개그맨들이 무대에서 어떤 연기를 합니다. 이 연기를 보고 사람들이 막 하하하 막 웃습니다. 이렇게 웃겨주는 것도 이 개그맨들이 이 사람들을 떠우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이 아닌 것도 이 떠오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어떤 걸 많이 합니까? 인터넷에서 그 에버랜드에서 살고 있는 푸바오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푸바오가 굳이 뭘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푸바오가 막 이렇게 대나무를 막 먹고 막 장난치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너무 귀여워, 너무 재밌어, 막 웃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이 우리를 떠오하게 된 거예요. 이래서 이런 동사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문장 구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小熊猫 할 때 熊猫 팬다의 可爱的动作 팬다가 주어가 아니라 팬다의 귀여운 동작이 주어네요. 그러니까 이 동작이 또 누군가를 웃게 만든 거네요. 누군가를 웃게 만들었죠? 뒤에 孩子们 아이들이 하하다셔 깔깔깔깔 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웃는 겁니다. 문장의 구조는 이겁니다. 이 문장만 보면 이 행동이 누굴 웃게 만들었습니까? 아이들을 웃게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막 깔깔깔깔 웃을 정도로 이 행동이 그렇게 재밌었나 봐요. 그러면 이 문장 구조에서 나올게요. 자, 어떻게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받자문을 만들려면 A, 바, B. 그 다음에 어떻게? 뒤에 수로 동사하면 A가 B를 동사했다. 그럼 여기서 아이들이 팬다를 웃겼습니까? 아니지. 팬다가 아이를 웃긴 거잖아요. 팬다를 A 부분에 쓰고요. 아이들을 B 부분에 쓰고요. 웃었는데 어느 정도 웃었다? 깔깔깔깔 소리 내면 웃을 정도였다. 이렇게 넣어주면 된단 말이죠. 이 문장에서의 어떤 문장 성분이 밑에 있는 뭐가 되었습니다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熊猫可爱的动作 이게 A. 팬다의 귀여운 동작이 把孩子们 아이들을 어떻게 웃게 만든 거예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깔깔깔깔 소리 내며 웃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팬다의 귀여운 동작에 아이들은 즐거워서 깔깔대면 웃었다라는 받자문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해석을 했었던 것과 굉장히 다른 형태의 받자문이 되었고 문장에서 A, 바, B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벗어난 의역했을 때는 지금 밑에와 같은 경우 이런 방식으로 의역하게 되네요. 결국에는 팬다의 행동이 아이들을 웃겨서 아이들이 깔깔깔깔 웃을 정도가 되었다였는데 이걸 의역하면 이런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여섯 번째 게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받자문은 요 정도에서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걸 마무리하겠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빼자문, 피동문 보겠습니다. 받자문은 A, 바, B 했을 때 A가 B를 뭘 했다라고 해석을 했다면 피동문은요. 조금 해석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거꾸로 할 거예요. 어떻게? B가 A를 어떻게 한 겁니다. 대신 A를 맨 앞에다가 내세운 건 내가 A라는 주어가 필요하고 이 주어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거나 어떤 행동을 당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쉽게 말해 볼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내가 동생을 때렸다. 맞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我 때리다 따 내 동생 띠디입니다. 이걸 받자문으로 바꿀 필요 있을 때 그러면 我把弟弟打了. 내가 동생을 때렸으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는 내 동생이 주인공이 되는 내 동생의 인생이 혹은 내 동생의 기분이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 동생을 앞에다가 쓰고 싶어요. 물론 나한테 맞은 건 맞지만 꼭 이 내 동생을 앞에다가 써야 된다면 피동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띠디 베이워 따라. 예를 들면 엄마가 막 들어와서 울고 있는 동생이 왜 우는지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동생을 때렸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동생이 하도 까불어가지고 나한테 저 맞았어요.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동생을 앞에다가 세우려면 빼자문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어에서 나한테 어떻게 되었어요라는 이 한테라는 조사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피동문일 때는요. A가 B한테 뭘 당했어요라고 해석해도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 행동은 B가 한 거기 때문에 B가 A를 어찌했습니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gay라는 글자는 아까 동사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갈 때는 강조용법으로 쓰이는 거지 절대로 누구에게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 같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특이사항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개념에 아무리 익숙해져 봤자 문장을 실제로 풀어보면서 읽어보는 게 더 좋겠죠? 가겠습니다. 손칭칭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在操场上이라는 장소가 있겠고요. 找라는 것은 찾는 행동이고요. 到러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건을 잃어버렸던 걸 성공적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쯔깡비라는 것은 만년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곳에서 찾아냈네요. 이 물건을. 그러면 피동문의 구조에서는 이 문장이 어떻게 배열이 되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죠? 누가 뭘 찾았다고요? 이 사람이 찾았다고요. B가 A를 찾았다고요. 대신 나는 A를 주어로 쓰고 싶어요. 만년필을 주어로 쓰고 싶은 거예요. 만년필은 누구로부터 누구한테 찾음을 당했습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해석할 때 만년필이 주어일 뿐이고 누가 찾았다고요? 손칭칭이라는 사람이 B가 이 물건을 찾았다고요. 그럼 이 방식으로 한번 배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주강비 그 만년필이 베이 피동문 뒤에 손칭칭이라는 사람 이게 B잖아요. 자 뒤에 보시면 找到了 찾았어요. 자 그래서 A, B, B 동사만 볼게요. 그러면 만년필을 주어로 썼고요. 만년필은 손칭칭으로부터 손칭칭이라는 사람한테 找到了 찾음을 당했어요. 이상하니까 손칭칭이 만년필을 찾았는데 이 만년필을 주어로 썼다. 만년필이 어떻게 다시 여기에 나타난 거야? 얘가 내가 분명히 잊어버린 건데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여기 있어? 그랬더니 그거 걔가 찾아온 거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지. 그걸 앞에다가 넣기 위해서. 자, 그러면 在操场上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동사 앞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동이 있는데 이 행동과 관련해서 어떤 장소를 이 행동의 앞에 붙일 때도 있고 어떤 장소를 이 행동의 뒤에 붙일 때도 있습니다. 그 장소랑 자주 등장하는 개사가 在, 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장소 덩어리를 같이 써가면서 이렇게 수로 앞에일 때도 수로 뒤일 때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주면 조금 더 우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장소가 이 행동의 끝났을 때의 장소인지 아니면 이 행동을 시작하거나 진행하는 장소인지가 다른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못 알아들은 분들 위해서. 동사를 기준으로 장소가 앞에 있을 때도 있고 장소가 뒤에 있을 때도 있는데 이 장소가 이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행동을 끝났을 때, 이 행동을 다 했을 때의 장소인지 아니면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시작하는 장소인지에 따라서 앞일 때도 있고 뒤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 색깔 바꿀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행동을 시작했거나 이 행동을 진행하는 곳일 때는 이 앞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과거. 이게 미래, 앞으로를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행동이 끝났을 때 그 물건이 존재하게 되는 장소는 뒤에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펜을 책상에 두었습니다. 자, 내가 펜을 책상에 두었습니다. 이 말은 이 펜을 놓은 다음에 이 행동이 끝나고 나서 책상 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냐? 放在桌子上 이렇게 말합니다. 在桌子上放이 아니라 放在桌子上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은 에서가 아니라 책상 위에 책상에다가 만년필을 두었다. 근데 그거 말고 이런 말 해보겠습니다. 나는 교실에서
나는 교실에서 친구를 기다려. 자, 교실에서 친구를 기다려. 친구를 기다리라는 행동을 하려면 이 행동이 다 끝나니까 내가 교실에 있어서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교실에 가고 이 기다리는 행동을 교실이라는 장소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죠. 그래서 我在教室里等 친구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합니까? 에서가 되겠죠. 다르네요. 그럼 다시 여기 돌아와 볼까요? 이 사람은 물건을 찾은 다음에 이 물건이 운동장에 있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운동장이라는 이 곳에서 운동장이라는 곳에 가서 이 물건을 찾은 거기 때문에 이 장소 역시 이 행동을 하는 시작 또는 진행 장소이기 때문에 행동이 앞쪽에 쓰입니다. 뒤에 가지 않습니다. 명심해 둘게요. 이해가 안 되면 방금 제가 이 부분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꼭 돌려보세요.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好, 이창 따유 한 차례 큰 비가 내렸습니다. 린이라는 것은 물이 어떤 물체에 닿았던 걸 린이라고 합니다. 쉬라는 것은 젖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비가 닿았어요. 사람들의 옷에 닿아서 끝난 게 아니라 보는 젖었어요.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한국어에서의 적셨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바뀌어 가지고 피동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아까 그 공식 기억나죠? A, B, B 수러하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A를 주어로 내세웠을 뿐이지 B가 A를 어떻게 했다. 그럼 누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B가 옷을 적셨겠죠. 그지? B가 옷을 적셨겠지. 그러면 다시 옷을 주어로 넣었으니까 한국어로 이걸 해석하려면 매끄럽게 해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옷이 비에 젖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람들의 옷 무엇에게 비에게 젖었다. 그래서 옷은 한 차례의 큰 비로 인해서 흠뻑 젖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피동문이 필요하단 말이죠. 왜? 옷이 왜 그래? 라고 물어봤을 때 비가 내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옷이 비에 젖은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人们的 衣服 被비 젖다 그리고 뒤에 쉬를 넣었기 때문에 흠뻑 젖었음을 얘기하는 보어가 추가가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3번 战士们 전사들이 消灭了 소멸시켰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所有入侵的敌人 모든 침략해 들어온 우리나라에 침입해 들어온 적들을 전사들이 소멸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침략자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없앴지? A, B, B 피동문에 써야 되니까 B가 A를 없앴어요. 그러면 누가 없임을 당했죠? 적들이 우리 전사들한테 없임을 당했습니다. 所有的侵略的敌人 적들이 被 누구로 인해서 전사들한테 없애짐을 당했다. 그래서 모든 침략자들은 전사들에 의해서 소멸되었다. 네, 적들을 싹 다 죽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번째. 나는 씻다 빨다 깐징을 뒤에다가 바로 넣었으니까 빨아서 깨끗하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我洗干净了我们家的窗帘 窗帘은 커튼입니다. 그러면 내가 커튼을 빨았고 커튼이 주어이고 베이다문이기 때문에 베이자문이기 때문에 먼저 써야 되겠네요. 我们家的窗帘 누가 빨았다고요? 被我洗干净了. 그래서 내가 커튼을 빤 게 맞지만 커튼을 주어로 넣었기 때문에 커튼 어디 갔어? 왜 창문에 커튼이 있었는데 오늘은 없지? 우리 집 커튼 내가 깨끗하게 빨아가고 저기다 널었어. 이런 말 커튼이 주어가 된 거다. 다섯 번째. 또 나옵니다. 이 종위라는 단어. 보이죠? 갑니다. 나는 수리했습니다. 동사 뒤에 하울러가 붙었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완벽하게 끝났을 때 시우는 수리하는 거기 때문에 수리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시우해서 하울러로 끝났다라는 것은 고쳤다, 고쳐냈다, 그 고장을 해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수리해서 잘 끝냈습니다. 어떤 것을? 照相机, 摄像机, 카메라를 고쳤네요. 근데 어떤 카메라입니까? 그 한 대에 坏了很久的 고장난 지 엄청 오래 지난 旧 낡은 카메라. 그래서 또 이거네요. A, B, B 동사 했을 때 내가
피동문에서는 A를 고쳤다고요. 내가 A를 고쳤습니다. 그러면 A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카메라가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근데 카메라 앞에 있는 이만큼은 다 카메라의 수식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와야지. 那台坏了很久的旧摄像机 이게 A. 그 카메라 被我 내가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중위라는 단어 아까 제일 앞에서 받자문 할 때 기억나죠? 받자문이든 빼자문이든 중위와 같은 일반 부사들은 바 앞에 그리고 빼 앞에 갑니다. 그래서 요 위치를 가지게 되겠고요. 那台坏了很久的旧摄像机 드디어 내가 고쳤다. 终于被我修好了. 이걸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피동문이라고 해서 그 카메라는 드디어 나한테 고침을 당했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래 고장난 지 되게 오래 지났지만 그 카메라는 드디어 내가 고쳐냈다. 그 카메라 이제 쓸 수 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 받자문 피동문이었다면 이어지는 이 부분부터는 우리 또 다른 특수구문인 겸어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어문 하면 무조건 명령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명령을 나타내는 겸어문이 많을 뿐이지 겸어문이면 무조건 명령하고 시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로만 봤을 때 랑, 教, 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가지고 이게 겸어문으로 많이 쓰여서 그렇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면 뒤에 보시면 링, 칭, 여우과 같은 단어들도 랑, 시, 教처럼 겸어문 형태에 쓸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겸어 동사가 지금 여기에 등장해야 될 이 위치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어가 있고 두 번째 주어로부터 서술어까지 끝나는데 이렇게 한 걸 일으키거나 이런 사건을 발생하도록 유도하거나 혹은 요청하거나 뭐 혹시 이런 게 있다고 어떻게 존재하거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그 뒤에 있는 이 전체 덩어리를 이렇게 붙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어가 이 겸어 동사예요. 왜냐하면 정말 간단하게 우리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런 거 있죠. 첫 번째 마마. 자, 랑을 바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두 번째 주어로 넣을게요. 워. 그 다음에 뒤에 서술구는 밥 먹다 吃饭입니다. 그 마마 랑我 吃饭 하면요. 이 문장 자체를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겁니다. 엄마가 나한테 밥을 먹으라고 시켰습니다. 어쨌든 겸호 동사도 동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두 쪽으로 한번 쪼개 볼까요? 앞부분까지. 자, 여기에만 봤을 때는 엄마가 시켰다 나를 이거죠. 이거잖아요. 엄마가 날 시켰어. 근데 뒤에 보시면 나는 먹었다 밥을 이거죠. 아, 그러니까 앞에 랑이라는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뒤에 있는 이 두 존재를 하나 취급을 해줄 수 있네. 엄마가 나를 시켰고 내가 밥을 먹는 거기 때문에 랑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한 번만 쓰면 된다. 마마 랑我 吃饭이 아니라 하나. 그래서 이 겸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문장 성분이 한 단어가 두 역할을 겸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이런 문장 구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진짜 이런 문장 구조가 있을 수가 있구나. 이래서 이럴 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라는 개념적인 것만 이해해 주면 되고 이걸 가지다가 우리가 문법적인 시험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그냥 활용해 가지고 이건 이해하기 용으로만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문장을 직접 읽으면서 그 문장에 대한 감을 익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어드렸던 이 겸어문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한번 쭉쭉쭉쭉 해석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어 랑 누구 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다 이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뒤에 것부터 해석할 거예요. 빙저 병자들 환자들 단론 토론해 봅니다. 단론 이시아라는 것은 길게 할 필요가 없고 잠깐 토론해 봅니다. 对音乐的感受 음악에 대한 느낌. 환자들이 음악에 대한 느낌을 잠깐 얘기해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죠.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시켜줬나 봐요. 랑은 시키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들에게 음악에 대한 느낌을 토론해 보라고 했다. 토론해 보라고 시켰다라는 문장으로 의역하면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 문장 계속 가보겠습니다. 노란색이 잘 보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해서 계속 갈게요. 두 번째, 公司倒闭 회사의 倒闭라는 단어는 동사일 때는 부도나다라는 뜻이고요. 명사일 때는 부도입니다. 시도 아까 얘기했죠? 랑처럼 사역동사다. 그 다음에 타
두 번째 뒤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주어겠네요. 受到了很大的打击.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얘가 그냥 지 혼자 알아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까? 아니죠. 이 앞에 있는 것이 이 사람을 충격받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랑은 시켰다는 얘기지만 쉬는 시킨 거예요? 아니죠. 야, 너 충격받아? 내가 회사예요. 내가 회사니까 너 충격받아? 이러지 않은 것이.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이 회사의 지금 부도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 되었던 결과적으로는 이 충격은 여기서부터 온 게 맞잖아요. 역시 그래서 이럴 때는 쉬를 써가지고 자 회사의 부도가 그녀가 큰 충격을 받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걸 자연스럽게 의역하면 이렇게 만들어져.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이 사람은 아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또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장문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것밖에 생각 안 할 거예요. 因为公司的倒闭 인해서 원인 因为公司的倒闭 쉼표 他受到了很大的打击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건 진짜 그냥 因为所以에서만 그냥 내 중국어 수준은 멈춰 있는 거예요. 특수구문을 모르는 거지.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충격받았거나 누군가가 충격을 받았는데 이 충격을 제공한 게 누굽니까? 앞에 이 존재가 충격받게 만들었다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개념부터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게 이런 문장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구나라고 해서 확실하게 이해한 다음에 내 걸로 만들어서 시험에 가서 비슷한 문장으로 장문에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누구를 어떻게 시켰어요. 누구를 어떻게 명령해서만 쓰이는 게 겸업문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他处理这件事情的手法그 사람이 이 일을 처리한 이제 주어가 나오네요. 手法 직역할게요. 수법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사람마다 일 처리하는 스타일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 처리를 하는 그 손 방법, 수법. 뒤에 부분 링 겸호동사가 나왔네요. ren 사람 이 사람은 그 누구를 가리켜도 다 됩니다. 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很遗憾 사람들이 굉장히 유감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유감스러워했는데 이 유감스러움은 이 사람들이 그냥 유감스러움을 느끼고 싶어서 느꼈습니까? 아니죠. 이 유감스러움을 제공하게 된 이 유감스러움을 느끼게 만든 건 앞에 있는 이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수법으로 이 일을 처리했는데 이 수법이 참 사람을 유감스럽게 만드네 이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의역하게 된다면 그가 이 사건을 처리하는 수법은 참 사람을 유감스럽게 한다. 이렇게 의역한 겁니다. 대신 명령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링을 쓸 수가 있네요. 예, 그 사람이 이 일을 처리하는 이러한 이 일처리 수법이 참 사람을 이렇게 합니다. 물론 여기서 랑이거나 쩌 여기 시 이런 것들을 바꿔놓으면 안 됩니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웬만하면 랑시, 쩌링이라는 이 네 개는 문장 속에서 호환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명령을 했거나 야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는 이런 행동이 있을 때는 명령하면 랑이 제일 적절하고요. 불러서 뭘 시켰을 때는 쩌가 제일 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빼고는 거의 호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징이 나왔습니다. 얘는 확실히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예, 요청하는 겁니다. 我们的总裁, 우리의 총재. 今天, 오늘, 想,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어 합니까? 징, 여러분들을 모시고 싶어 합니다. 예, 이거 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됩니까? 여러분, 各位, 같이 저녁 식사합시다. 여러분 저녁 식사하세요. 여러분들끼리 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이 자리를 지금 누가 초대하고 싶다요? 우리의 회장님이 초대하고 싶대요. 역시 의역하게 된다면 우리 회장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십니다.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시간 괜찮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물론 요청이라고 했지만 회장님께서 요청한다 그러면 뭔가 안 가기도 좀 그러긴 하네요. 예. 조금 뭐 살짝 뭔가 명령의 의미가 있긴 한데 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징은 확실히 요청의 의미이지 뭔가 요청이라고 하지만 뭐 명령 같은 요청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요 징이라는 글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에서. 그 다음 거겠습니다. 역시 겸험은 在国外生活久了 앞에다가 스토리를 하나 살짝 붙였네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네요. 每逢春节 매번 설날이면 시간입니다. 부모님이 자 이번에 쩌우로 썼다라는 것은 확실히 불렀네요. 야 누구누구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해봐 불렀습니다. 이거예요.
자, 누굴 불렀습니까? 나. 내가 집에 가서 回家过年. 집 가서 설 명절을 셉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서 내가 가야지 하고 갔다기보다는 부모님이 나를 불러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역시 의역해 본다면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매번 설이면 부모님은 나더러 집에 와서 명절을 보내라고 하신다. 나더러 이렇게 하라고 한다. 불렀다를 확실히 내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겸호동사보다는 앞에 있는 이 네 개 중에서 요 짜오라는 걸 택해서 썼네요. 부모님이 날 집에 와서 설을 집에 와서 세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하나 더. 여기에서 칸이라는 것은 봐 이거 아닙니다. 네, 칸치라이 보아하니 이겁니다. 그래서 2인칭으로 말할 때 특히 2인칭일 때 너라는 대명사를 넣을 때 칸니 이렇게 한다는 건 널 봐 이게 아니라 내가 딱 보니까 너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음. 그래서 我觉得你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고요. 我看到你 뭐뭐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내가 딱 봤을 때 이런 게 느껴졌다는 얘기예요. 뒤에 거부터 볼게요. 너, 니, 好像 이번에는 여우를 썼네요. 여우라는 건 그냥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아니요. 예. 여우라는 단어도 어떻게 쓸 수 있냐? 뒤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 안 하고 이것만 보세요. 你好像有很多话 끝냈습니다. 你好像有很多话 그러면 무슨 말이죠? 너는 말이 있구나. 끝나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말이. 그래서 뒤에다가 행동을 한 번 더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딱 봤을 때 넌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구나. 뒤에다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덧붙여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넌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이 있구나. 너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구나. 그래서 요건 살짝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들어갔을 때 이 여우가 들어가 있는 문장 전체를 문장으로 해석할 때는 만약 명사까지 끝났다면 그냥 뭐가 있다였는데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뒤에 어떤 행동이 더 붙었을 때 이럴 때는 뒤에 있는 것부터 해석하면 더 쉽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이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쉽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존현문 방식의 우리 특수구문을 몇 개만 보고 우리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소에 요를 넣은 다음에 어떤 물건이 있다라는 이런 문장 형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老师有学校입니까? No, no, no. 그럴 때는 만약 在를 쓰면 또 가능하긴 해요. 老师在学校. 선생님이 학교에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게 어디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에 장소를 주어로 놓고 이 장소에 누군가가 있어요 이겁니다. 여우라는 단어는 소유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我有钱 하면 나한테 돈이 있어요. 이런 소유 형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속 형태거나 어떤 장소에 또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에 누가 존재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学校有很多老师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 가방 속에 책이 있습니다. 在로 표현하면 이게 书在我的书包里 이게 맞아요. 근데 가방을 주어로 쓰려고 한다면 이 가방이라는 공간에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书包里 먼저 넣고 요 책 이거예요. 이렇게 주어가 장소로 쓰이는 문장을 존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어 장소를 내세워서 굉장히 다양한 동사를 요 자리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요가 들어가면 그냥 뭐가 있다인 거고 동사가 이렇게 대신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곳에 뭐가 동사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볼게요. 양타이는 베란다, 샹 했기 때문에 베란다라는 곳을 장소로 만들었네요. 베란다 위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과 누군가가 걸었나 봐요. 만이라는 것은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빈틈이 없이 가득 채웠네요. 很多湿衣服 직역할게요. 매우 많은 젖은 옷 이겁니다. 문장 구조를 따져보면 이건 이거예요. 베란다에 동사 있습니다. 젖은 옷이. 이걸 그냥 여러분 이걸 말고 만약에 요라고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 쉽죠. 베란다에 젖은 옷이 많이 있어요. 이거잖아요. 이 문장에 사람이 등장해요? 안 해요.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런 문장이 아니에요. 그 행동을 누가 했는지도 아무런 중요한 이유가 없고요.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서는
베란다에 옷이 있다라는 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베란다에 옷이 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탁기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베란다에는 빨랫줄에 걸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걸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걸다라는 동사를 가져와 가지고 요 대신에 씀으로써 이곳에는 이런 옷이 걸려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존현문이 된 거죠. 나 베란다에 나갈래. 내가 베란다에서 어떤 행동을 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베란다라는 장소에는 이런 물건이 존재해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존댓문들도 다 이런 방식입니다. 볼까요? 我的手机 하면 내 휴대폰이겠지만 我的手机 리를 넣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하나의 공간과 장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 휴대폰 속에. 자, 시아라는 것은 이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시아짤. 여러분 5급에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 시아짤. 다운로드하다. 그래서 한 글자로 줄이면 시아. 만러 아까 얘기했죠.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꽉 찼어요. 빈 공간이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游戏 软件. 역시 이 부분을 여우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휴대폰에는 게임 어플이 있어 이겁니다. 그럼 이 휴대폰에 있는 게임을 누가 다운받았는지, 아니면 누가 다운받지 않고 누가 지울 건지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장. 단지 내 휴대폰이라는 이 물건 안에 이 공간에는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누군가가 받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공간이 없긴 하지만 원래 공간이 적어서가 아니라 뭔가가 가득 다운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존재하니까 공간이 없어라는 문장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내 휴대폰에는 게임 어플들이 가득 다운되어 있다. 내 휴대폰 안에 지금 용량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게임을 너무 다운 많이 받아가지고 물론 내가 다운 받은 건 맞겠지. 근데 어쨌든 이 휴대폰 안에는 이게 가득 다운되어 있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好, 그 다음 문장 역시 보겠습니다. 다 왔어요? 조금만 힘냅시다. 회의실里, 회의실 안에. 자, 요라고 생각할게요. 있다겠죠? 很多员工, 많은 직원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쉽죠? 회의실에 직원은 있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 직원들이 회의실에 서 있어요? 운동하고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그렇지. 이번에는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대신에 쪼로 바꿨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회의실에는 많은 직원들이 있다가 아니라 앉아 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쪼어는 행동이지만 주어가 붙어야지 앉은 채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회의실에는 많은 직원들이 앉아 있다. 그럼 아까도 다시 한번 제일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 직원들을 그냥 나는 주어로 쓰고 싶어요. 안 되면 이게 돼요. 그러면 이 주어 저를 쓰면 안 되겠지. 어떻게? 很多员工在회의실에 이렇게 쓴다는 거 그거는. 네, 오케이. 마지막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昨天 이게 더 신기해요. 어제 走了 갔어요. 很多顾客 완전 멘붕. 고객들이 어제 뭘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문장도 맞아요. 그건 이 고객들을 주체로 내세워가지고 이 고객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얘기만 하고 싶은 건데 이건 아니에요. 앞에다가 장소만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주어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간에 발생한 존재와 사라짐을 전현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 많은 사람들이 뭘 했다라는 문장이 아닌 어제라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走了 가버렸어요. 어제라는 이 시간에 뭐가 가버렸습니까? 많은 고객들이 가버렸습니다. 문장을 끝내지 않고요. 뒤에 今天人很少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람이 너무 적어요. 이게 어떤 설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무슨 말인지 피부에 와닿냐면 내가 숙박업을 한다고 생각할게요. 숙박업을 한다고 생각할게요. 어제는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언제 우리 숙박업소를 많이 찾냐? 금, 토, 일에 제일 많이 찾아요. 금요일에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 있고요. 일요일이면 막 빠지기 때문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있긴 해도 이 숙박업소에 손님이 많이 줄어가지고 굉장히 텅텅 비어 있는 느낌인 겁니다. 그럼 나는 내 입장에서 이 숙박업소라는 시설 입장에서 손님이 누가 왔어요? 네가 왔니? 제가 왔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는 손님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은 되게 한산해라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누가 갔어? 누가 왔어? 이게 아니라 없어졌어. 없어진 이유는 손님들이 가버렸으니까 없어진 거겠지. 그래서 메이올러라고 한 게 아니라 갔다라는 썰러를 쓰고요. 누가 없어졌는지를 목적으로 놓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숙박업소가 너무 사람이 적고 한산합니다.
어제는 많은 고객들이 떠나서 오늘은 사람이 적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특수한 일반 형태에서 벗어나는 문장들이 시험에서 나오는데 왜 썼지? 라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문장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이 문장이 쉽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그나마 한국어에서는 이런 표현에 해당할 수 있는 문장으로 의미를 내가 생각하면 되는구나라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과 이런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이게 특수 구문에 대한 것을 모든 걸 내가 이 한 영상에만 담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더라. 이러면 내가 문장을 읽거나 또는 작문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라는 걸 다시 한번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조금 길었네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